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미국이 최소한 무기와 정보는 제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 양국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3일 미 웨스턴 켄터키대 국제여론연구소의 티모시 리치 소장의 기고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리치 소장은 지난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인 5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4.33%가 북한이 한국을 침공해도 미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나 정보 지원만 할 것이라는 응답은 49.43%, 병력과 공중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 비율은 37.36%였습니다. 같은 기간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1,000명의 응답자 중 미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7.10%에 그쳤습니다. 이는 미국인 대비 크게 낮은 수치로 한국인들이 미국의 일정 수준의 대응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이 병력과 공중 지원을 할 것이라는 응답은 41.3%로 미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치 소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초기 침공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이후 대응에 있어 주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술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인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응답자 중 12.84%가 전술 핵무기 사용에 찬성한 반면 한국인은 21.2%가 찬성 의사를 보였습니다. 리치 소장은 한국인들은 미국의 개입을 보다 확신하며 필요시 핵무기 사용까지 기대하지만 미국인의 3배 이상이 무대응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차는 한국의 안보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리치 소장은 미국의 충분한 대응이 없을 가능성을 한국이 과소평가할 경우 위기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언급하며 미국의 방위 공약이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 동영상 콘텐츠 시장을 지배한 트렌드는 단연 숏폼 콘텐츠였습니다.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짧은 영상 플랫폼은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남기며 대중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비되며 콘텐츠 산업 전반의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이러한 숏폼의 인기는 인간 심리를 정교하게 분석한 알고리즘과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음 영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끊임없는 스크롤을 유도했고 강렬한 감정 자극은 사용자의 이탈을 막았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트렌드에 뒤처질까 봐 숏폼 콘텐츠를 소비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흐름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초부터 롱폼, 더 나아가 딥폼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시청 시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딥폼 콘텐츠는 단순히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몰입감 높은 60분 이상 콘텐츠로 심층 다큐멘터리나 장시간 팟캐스트, 에세이 형식의 영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한 팟캐스트 콘텐츠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숏폼의 부작용인 필터 버블, 스크롤 피로, 주의력 분산 등이 딥폼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콘텐츠 소비는 이제 출퇴근길엔 1분, 저녁엔 60분이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딥폼 콘텐츠는 브랜드 인지도 유지, 충성도 높은 시청자층 형성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반복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콘텐츠 시장은 형식의 경쟁을 넘어 얼마나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극보다는 본질, 속도보다는 깊이. 콘텐츠 시장은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속 생화학 반응을 조율하는 효소가 단순한 화학 반응 촉매가 아닌 유전자가 정밀하게 설계한 나노기계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효소의 기계적 특성인 점탄성이 저하될 경우 그 기능 역시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물리학과 츠비 틀루스티 특훈 교수 연구팀이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3월 30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효소 내부의 점탄성이 효소의 생물학적 활성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효소는 음식물 소화, 에너지 생성, DNA 복제, 노폐물 처리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효소의 점탄성, 즉 외부 자극에 대해 스프링처럼 복원되는 기계적 특성이 손상되면 효소의 기능 역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마치 기계의 완충 장치가 고장나면 전체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것과 유사합니다. 연구진은 첨단 측정 기술을 통해 효소 내에서 기계적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고변형 영역을 규명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위의 아미노산 하나를 돌연변이로 교체한 결과 전체 효소 활성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구아닐레이트 인산화 효소는 총 207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전체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또한 연구팀은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인 알파폴드를 활용해 효소의 3차원 구조 변화도 분석했습니다. 구조 변화가 클수록 효소의 기능이 더욱 약화됐으며 이는 효소의 기계적 성능과 생화학적 기능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를 이끈 츠비틀루스티 교수는 효소는 단순한 화학 반응 도구가 아니라 유전자가 설계한 정교한 소프트 나노 기계라며 기계적 특성이 생명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진화시킨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이번 연구가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발견이 생명과학 및 나노기술 분야의 새로운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물리적 기계로 이해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미세한 세계도 이제는 과학이 설계한 정밀 기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형성된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 흑자국에 개별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 가운데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역 자유화가 미국 근로자들을 착취해왔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관세 정책을 경제적 독립기념일로 명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자유무역 기반의 글로벌 분업체제가 급격히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넬대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이 막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고 대비어 그룹의 나이절 그린은 세계 무역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이제 세계는 닫히고 분열되며 불확실한 세계와 싸워야 한다고 경고했고 도이체방크는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예상했습니다. 이 법은 1930년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해 미국이 제정한 관세법으로 2만 개가 넘는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올렸습니다. 실제로 피치 레이팅스는 미국 관세율이 2.5%에서 22%로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장기화 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나아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약화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다트머스대 더글러스 어윈 교수는 이번 조치는 스무트 홀리법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중국 등은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이 WTO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신보호무역주의 시대를 선언한 만큼 전 세계 통상질서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관세로 인한 경제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수록 글로벌 성장에 부정적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보호를 위한 관세의 선택이 세계 경제를 흔드는 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엠폭스, 한때 세계를 긴장시켰던 이 바이러스가 다시금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해제됐던 엠폭스가 방심할 경우 심각한 글로벌 보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서리대학교 카를로스 말루케스 데모테스 교수 연구팀은 2일 엠폭스가 단순한 풍토병 수준을 넘어서 인간 간 전파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엠폭스는 천연두와 유사한 계열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주요 증상은 발진, 림프절 부종, 고열 등이 있으며 감염자 중 일부는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파는 주로 감염자 또는 감염 동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바이러스는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졌지만 2022년 5월 이후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같은 해 7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비상사태는 해제됐으나 2024년 초 아프리카에서 치명률과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종, 원 B형이 등장하면서 WHO는 지난해 8월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말루케르 데 모테스 교수는 엠폭스 대응은 국제보건 의제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며 감시체계 강화와 치료제 생산 역량 확보가 시급하지 않으면 엠폭스는 반복적으로 재출현해 세계보건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의 경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사상 최대 크기의 유기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생명체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과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됩니다. 큐리오시티는 2012년 화성에 착륙한 이후 다양한 탐사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나사는 지난 3월 24일 큐리오시티가 화성 게일 크레이터에서 시추한 암석 샘플, 컴펄랜드를 분석한 결과 탄소 원자 10개에서 12개로 이뤄진 유기 분자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연구진이 주도했으며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큐리오시티에 내장된 화성 샘플 분석 장치를 통해 샘플을 고온으로 가열해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칸, 운데칸, 도데칸이라는 사슬형 유기 분자가 소량 방출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화성에서 발견된 유기 분자 중 가장 큰 크기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 유기 분자들은 지구에서 실험을 통해 역추적한 결과 지방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방산은 생명체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 주요 물질이지만 동시에 물과 광물의 상호작용이나 화학 반응을 통해 비생물학적 경로로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생명체 존재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샘플이 채취된 지역은 과거 물이 존재했던 호수로 추정되는 만큼 생명체가 탄생하기 적합한 환경이었을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니엘 글레빈 나사 수석과학자는 게일 크레이터에는 수백만 년 동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던 증거가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생명체의 기초가 되는 화학 반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시넷 연구원 또한 이번 발견은 과거 존재했을지도 모를 생명체의 화학 신호가 오늘날에도 감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1년 화성에 도착한 퍼서비어런스는 큐리오시티의 뒤를 이어 정밀 탐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로버는 주요 지점에서 암석 샘플을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샘플은 향후 임무를 통해 지구로 회수될 예정입니다. 당초 2031년으로 계획됐던 샘플 귀환은 기술적 난관으로 인해 2035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3월 28일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의 강진이 땅속에서 초음속으로 단층이 파열되는 슈퍼 가위 지진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지진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 범위와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독일 포츠담 지구과학연구센터의 지진학자 프레데릭 틸만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미얀마 지진은 초음속 비행기의 소닉붐처럼 지진파보다 단층 파열 속도가 더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의 파열 속도는 횡파보다 느리지만 슈퍼 가위 지진에서는 이보다 빠르게 단층이 갈라집니다.
코넬 대학교의 주디스 허바드 지진학자는 이번 지진은 양쪽 단층이 최대 6.5m까지 미끄러졌고 전체 파열이 단 90초 만에 일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미얀마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사가잉 단층이 400km 이상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위성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슈퍼가위 지진은 지진파보다 파열이 먼저 도달해 더 넓은 지역에 강한 피해를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진에서는 진앙지에서 무려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의 고층 건물이 무너지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얀마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질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과거에도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6차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가잉 단층은 1200km 이상 뻗은 주요 단층으로 최근 수십 년간 큰 지진이 없어 지진 공백 상태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누적된 에너지가 단층 파열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가위 지진은 드물지만 파괴력이 강해 큰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 쿤룬, 쓰촨,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지진이 앞으로도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가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으로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면을 가득 채운 쓰레기들 사이 익숙한 빨간색 라벨이 주목을 받으며 친환경 경영에 대한 진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음료업체 코카콜라가 전 세계 플라스틱병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해양 쓰레기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해양 보호단체 오세아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카콜라가 2030년까지 매년 약 412만 9천 톤, 즉 500ml 플라스틱병 약 2,060억 개 분량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카콜라가 최근 5년간 33.4%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제품 생산을 확대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현재 코카콜라 제품을 통해서만 매초 6,500개가량의 플라스틱 병이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4.3%, 즉 연간 60만 톤이 해양 쓰레기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머물며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인해 섭취하고 질식이나 소화 장애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 생물의 생식 능력 저하와 발달 장애 등 심각한 생리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카콜라의 친환경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022년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전체 포장재의 25%를 재사용 가능 용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2024년 말 발표된 지속 가능성 로드맵에서는 해당 목표를 공식 폐기했습니다. 대신 재활용 원료 비율 확대와 플라스틱병 수거 정책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나의 맷 리틀존 부사장은 재활용 원료 확대만으로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사용 확대야말로 지속 가능성과 수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병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에너지 자립과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벨기에 면적에 달하는 열대우림을 개간하는 대형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토착민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세계적인 환경 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탕수수와 옥수수 등 작물로부터 바이오 에탄올을 추출해 재생 가능 연료를 생산하고 쌀을 포함한 식량 작물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4에서 5년 내 식량 자급을 달성하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지역사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감시단체들은 이번 사업을 세계 최대의 산림 벌채 작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은 오랑우탄과 코끼리, 희귀 식물 등 멸종위기 생물들의 유일한 서식지입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는 바이오 연료가 저탄소 운송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선 식량 안보와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산림 감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950년 이후 무려 74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산림을 야자유와 고무, 종이 산업과 니켈 채굴 등의 이유로 훼손해 왔습니다. 이는 독일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2007년에도 바이오 에탄올 연료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사탕수수와 카사바 등 원료 부족으로 몇 년 만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AP통신이 입수한 미공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토지 개간으로 약 3억 1,5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독립 싱크탱크는 이 수치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환경과 인권 침해라는 뒷그림을 남길지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연계 해커 조직이 인공지능을 무기로 삼아 전 세계 주요 산업과 기관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최근 발표한 2025 글로벌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의 사이버 공격이 전년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특히 제조와 금융, 미디어 등 핵심 산업을 겨냥한 표적 공격은 최대 300%까지 급증했습니다. 보고서는 AI를 활용한 사회공학적 공격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과 사칭 메일이 전례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기준 AI 기반 보이스피싱과 사칭 공격은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했습니다. 악성 코드 없이도 자격 증명을 탈취하는 기법이 포착되는 등 공격 수법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애덤 마이어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공격 대응 총괄은 중국의 AI 기반 사이버 무기화가 기존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메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신원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세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북한 연계 조직 페이머스 천리마가 지난해에만 300건 이상의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 중 40%는 내부자 권한을 악용한 방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자 공격은 기존 보안 체계로 탐지하기 어려워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미국을 넘어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된 신분증과 조작된 추천서를 활용해 방위 산업체와 정부기관에 침투하려는 시도가 다수 포착되었고 암호화폐와 가상 인프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공격 흔적을 은폐하는 방식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이버 보안 업계는 현재를 해킹 3.0 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해킹 1.0 시대가 단순 바이러스와 웜 중심이었다면 해킹 2.0은 APT 공격 중심의 정밀 침투였습니다. 현재 해킹 3.0은 AI와 머신러닝,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고도화된 공격이 특징입니다. 국내 보안업계 역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시큐비스타 전덕조 대표는 AI 기반 공격과 내부자 위협 등이 증가하면서 해킹 3.0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의료와 보건 분야도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병원 정보 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북한 해커들이 의료 정보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국내의 의료 바이오 업체를 겨냥해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 등 해킹 세력이 생명과 직결된 의료 정보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어 의료 분야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는 진화를 거듭하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어 전략도 함께 진화해야 할 때입니다. 태양계 외곽을 에워싸고 있을 것으로 알려진 오르트 구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둥글게 감싸는 공 모양의
얼음 부스러기 구름으로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상상도와 교과서 속 이미지에서도 오르트 구름은 하얀 점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민들레 씨앗처럼 둥글게 퍼진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이 익숙한 이미지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유니버스 매거진에 보도된 최신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오르트 구름은 단순한 구형이 아니라 우리 은하처럼 뚜렷한 S자 형태의 나선팔 구조, 다시 말해 태극 문양과 유사한 회전형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계가 은하의 중력과 조성력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결과 오르트 구름이 단순히 정적인 구름이 아닌 역동적으로 소용돌이치는 형태로 정렬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은하의 중력 포텐셜을 슈퍼컴퓨터로 정밀하게 반영한 결과 오르트 구름은 태양을 중심으로 좌우 비대칭적인 나선파를 형성하며 퍼져나가고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가설이 아닌 태양계 형성 초기인 약 42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르트 구름의 내부 구조에 대한 기존의 예측도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에는 안쪽 오르트 구름이 카이퍼 벨트처럼 도넛 형태의 안정적인 고리 구조일 것이라 추정했지만 이번 연구는 안쪽까지 나선 구조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의 관측을 시도했던 황도면 중심에서 벗어난 약 30도 기울어진 방향에서 관측해야 한다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오르트 구름이 단순히 혜성의 저장소를 넘어 은하와의 중력 상호작용을 통해 태양계 외곽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천체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구름이라는 단어가 단지 퍼져 있는 형상이 아닌 나선형으로 소용돌이치는 존재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천문학자 지웅배 박사는 20세기 초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에 나선 모양의 소용돌이치는 은하를 발견했고 절묘하게도 오르트라는 태양계를 둘러싼 구름도 소용돌이 모양이라는 주장에서 다시 한번 절묘한 우연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은하와 오르트 구름이 나선을 반복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우주를 태극 모양으로 천수상했던 것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본 자위대가 대만을 침공하는 중국군을 상대로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7일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훈련은 지난해 2월 미군과 자위대가 함께 진행한 합동 지휘훈련 킨 엣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훈련에서는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나가사키 현에 위치한 미군 사세보 기지 등을 동시에 공격하는 상황이 가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시나리오가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고 무력 행사를 전제로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중국군 수송함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하자 일본은 이를 수용해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공대함 미사일로 공격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킨 엣지는 미국과 일본이 2년마다 번갈아 실시하는 통합 군사 훈련으로 실전 기동 훈련과 지휘 시뮬레이션 훈련이 번갈아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해 훈련은 처음으로 대만 유사 사태를 전제로 한 지휘 훈련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에는 중국군이 오키나와현 요니구니 섬에 상륙하는 장면도 포함됐으나 상륙 부대의 규모가 크지 않아 일본 주둔 부대에 의해 제압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보도는 일본이 사실상 대만 유사시 참전을 상정한 훈련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영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6일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원과 장비 수송에 특화한 부대인 해상수송군도 출범했습니다. 나가타니 방위상은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전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육상 자위대가 관리하는 첫 함정부대인 해상수송군은 일단 부대원 약 100여 명과 중형 수송함 1척, 소형 수송함 1척으로 출발했습니다. 오키나와현 주변에서는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 발진을 유도한 중국 무인기가 최근 3년 사이 7.5배 늘었습니다. 피터 헤그세그 미국 국방장관은 일본은 중국의 군사 침략을 억제하는 데 필수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지형은 이제 말이 아닌 훈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